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독서 및 역량 향상 지도법 강연을 맡은 심재우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내용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독서법과 미래 역량인데, 우선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와 관련된 독서법의 그 비결, 그걸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함께 협업을 하거나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미래 역량인데, 음,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5C 역량을 발표를 했고요. 그 5C 역량과 관련돼서 6가지 미래 역량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역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이제 독서법, 삼색줄 독서법을 좀 다룰 거고요. 후반부에는 6가지 미래 역량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대학원 졸업한 이후에 현재 자동차의 기술연구소에서 5년간 연구원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토머스 에디슨이 만든 회사죠. 거기서 한 8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년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25년 전에 제 컨설팅 회사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맘스 퀘스천 그리고 SB 컨설팅 이 두 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 다뤄드릴 독서 역량은 제가 25년간 기업들 대상으로 기업 컨설팅 하면서 개발했던 그런 내용들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고 관심이 가는 내용일 겁니다. 그럼 먼저 노벨상 수상자들의 그 비결인 삼색줄 독서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 당신의 문해력. 그 다음에 문해력과 독서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는 몰입 독서법. 네 번째는 마베 삼색줄 독서 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색줄 독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의 문해력은요, 아마 작년에 봄에 EBS에서 6부작 특집으로 여기 제목에 보이시는 것은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이 제작됐고, 이게 이제 TV를 통해서 송출됐죠. 이때 이제 문해력에 대한 문제점들을 거론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다루었는데요. 먼저 이제 문해력이란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해력 그러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들,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방송에서 문해력 관련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성인, 학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진단, 테스트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여기 이제 전국 중3 2,400명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이 결과가 초등학교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중3인데 11%. 그 다음에 중3의 수준에 미달된다. 27%, 뭐 적정 수준 35, 초과 수준 38. 그러니까 거의 40%가 미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위기다. 그 다음에 문해력이 떨어지면은 기본적인 개인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하죠. 학생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에 기업 내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문해력의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죠. 특히 이제 글 쓰는 능력이 중요한 직장 생활, 글, 문자로 소통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신입사원들의 문해력이 저하돼서 특별히 신입사원 교육에 문해력 교육을 추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기업 10곳 중에서 6곳이 젊은 세대 신입사원들의 국어 능력, 문해력 능력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을 지금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럼 문해력과 독서가 어떤 관계가 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국가이기도 하죠. 예, 그중에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요. 시카고 대학은 1892년 록펠러, 록펠러가 설립했는데 당시에는 삼류대학 수준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1929년 로버트 허친스 총장이 취임한 이후로 어떻게 하면 이 시카고 대학을 인류대학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시카고 플랜을 만들고 이것을 가동합니다. 이 시카고 플랜은 뭐냐? 시카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4년간 철학고전 100권을 읽고 이것을 독서하고 글을 쓰고 토론하는 것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운영을 했어요. 4년간 100권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읽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두뇌와 생각 구조를 혁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카고 플랜 가동 이후로 시카고 대학 출신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73개 수상을 합니다. 예, 엄청난 숫자죠. 한 대학에서 받은 노벨상 수상자 숫자가 73개예요. 자, 오른쪽 일본을 보면 일본도 지금 27개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일본 정부 자체가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노벨상 수상 목표를 명시했고 이것을 위해서 독서와 글쓰기를 장려했죠. 예. 그래서 이 독서와 글쓰기가 일본의 노벨상 수상의 근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OECD 국가별 성인 1인당 월간 독서량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1위는 미국이에요. 6.6권을 읽고 2위도 일본인데 미국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가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이것에 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0.8권밖에 읽지 않아서 166위,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독서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왜? 입시 때문에 외우고 정답 맞추는 데에 매몰되어 있어요. 근데 독서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창의력, 상상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데 연관이 있는데 독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데 취약하다는 얘기죠. 예,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플랜이고요. 일본의 노벨상을 27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학만 졸업한 그 기술자가 노벨상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예.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대학만 졸업했는데 노벨상을 받죠. 예. 그 정도로 일본은 이 독서에 의해서 굉장히 탄탄한 문해력 기반을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과학 기술이 얹어짐으로써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낼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얘기죠. 그중에 이제 다스코 혼조라는 사람이 201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훌륭한 과학자가 갖춰야 할 조건 중에 좋은 두뇌와 풍부한 상상력이 중요한데 독서가 바로 이런 두뇌 개발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다. 노벨상 수상자 대부분 어린 시절 엄청난 독서가였다. 이들 중에 독서광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책과 담을 쌓고 지낸 노벨 수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몰입 독서가 얼마나 우리의 창의력, 상상력 그리고 더 나아가선 노벨상 수상에 영향을 미쳤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다 요나타라는 이 여성 과학자가 2009년에 화학상을 수상했어요. 이 사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벨상 수상은 열정과 호기심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걸 키우려면 가정과 학교에서 마음껏 질문하는 능력, 독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얘기죠.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미래 역량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미래 역량을 5가지로 발표를 했는데 그걸 5C라고 합니다. 이 약자를 따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능력, 그 다음에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력,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협업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플렉스 프로그램 solving,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 5가지를 5C라고 하는데 이 5C의 공통적인 거를 분석해 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독서, 글쓰기, 질문, 토론 능력이 중요하다. 결국 문해력이라는 얘기죠. 이 문해력이 근간이 돼야 이 5C도 개발하고 높은 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몰입 독서법이 뭐냐,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몰입 독서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뭘 먼저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스노클링,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입에다가 마우스피스 같은 걸 물고 수면 밖에 이 공기로 숨을 쉬는 거죠. 이게 스노클링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딥다이빙입니다.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스노클링은 어떤 거냐? 숨 쉬는데 거의 뭐 지장이 없죠. 그냥 우리가 대기 중에서 숨 쉬는 것 마찬가지로 숨을 쉬면서 이렇게 수면 위에 떠서 이렇게 바닷속을 구경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숨쉬긴 편하지만 구경할 수 있는 이 바닷속의 그 범위와 깊이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겉만 살짝 훑는 수박 겉핥기 정도의 그런 탐험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딥다이브는 숨을 참고 들어갑니다. 무산소 딥다이브 같은 경우 숨을 참고 깊이 들어가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대신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 있는 그 바닷속 풍경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바닷속의 어떤 진주나 굉장히 보물 같은 걸 찾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스노클링과 딥다이브의 개념을 갖고 독서법에 이걸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노클링 리딩과 딥다이브 리딩, 이렇게 2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고요. 스노클링은 뭐냐? 책에 인쇄되어 있는 글자만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읽고 이해했어. 그럼 책 덮고 또 다른 책을 보죠. 그래서 이 스노클링 리딩은 저자의 생각이 무엇일까? 저자가 어떻게 설명했느냐에만 관점을 두고 이해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요. 자신만의 생각을 이끌어내기도 어렵고 실행이나 적용하기도 어렵죠. 전적으로 저자의 생각에 매몰되는 독서법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스노클링 리딩을 하고 있죠. 딥다이브 리딩은 뭐냐면요, 책에 보이는 활자만 읽는 게 아니고 그 문장과 문장 사이의 맥락, 그리고 저자가 그 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뭔가 그 속에 깊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생각, 시사점, 뭐 통찰력, 이런 것까지도 파헤치는 독서법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걸 읽으면서 읽는 본인의 생각, 지식, 경험, 정보들을 같이 섞고 충돌시키는 거죠. 융합시키는 거. 그렇게 읽는 게 딥다이브 리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저자의 생각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나만의 생각, 또 책에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했던 어떤 통찰력, 이런 걸 추출해내는 그런 독서법이죠. 그래서 이 딥다이브 리딩 독서법으로는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 마베 삼색줄 독서에서 얘기한 삼색줄 독서법, 이건 이제 제가 개발을 한 거고요, 직접. 뒤에서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의 독서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소 독서법, 정약용 선생님께서 하셨다는 초소 독서법, 그리고 세종대왕의 독서법도 굉장히 유명한 독서법이고요. 애들러 독서법, 이게 딥다이브 리딩 독서법이고요. 이런 독서를 한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어떤 천재적인 사람들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디슨, 아인슈타인, 노벨상 수상자들, 칸트, 마르크스, 핸델, 뭐 파스칼, 뉴턴, 셰익스피어, 괴테,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마크 주커버그,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딥다이브 리딩 독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색줄 독서법은 뭐냐?
아마 여러분도 책을 읽으시면서 중요한 문장에는 뭔가 펜으로 이렇게 줄을 긋을 거예요. 근데 그 줄을 보통 한 가지 색으로 긋죠. 예. 빨간 펜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긋고, 파란 펜이 있으면 파란 펜으로 긋고. 근데 그 줄을 긋는 그 내용이 뭐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줄을 그어요. 예. 근데 삼색줄 독서법은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색깔, RGB, 이 세 가지 색깔로 구분해서 줄을 치으면서 읽는 법입니다. 이 빨간색은 기존에 우리가 줄 치면서 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빨간 줄을 그으면서 읽고요. 그 다음에 문장 내용 중에 조금 더 심화학습, 아니면 조금 더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그린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저자는 이런 설명이나 주장을 했는데, 책을 읽고 있는 이 독자 입장에서 나도 뭔가 생각이 있는데 저자와는 좀 다른 생각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 문장에 대해서는 나만의 생각이 있어, 나도 할 말이 있어 하는 문장을 찾았을 때는 파란색 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줄을 긋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적극적 독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 있는 문장마다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계속 읽는 거죠, 의식적으로.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몰입 독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읽고 난 다음에 책을 다 이렇게 삼색줄로 읽고 나면 그 중에 빨간색 줄 친 거, 그린색, 파란색 줄 친 것만 따로 발췌해서 삼색줄 독서 노트에다가 뭐 필사라거나 옮겨 적고 활용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삼색줄 독서법이고요. 존 스튜어트 밀 독서법도 이런 딥다이브 리딩인데, 뭐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고 정독을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만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씩 반복해서 읽는다. 특히 중요한 문장이나 문구는 필사하면서 통독한다. 예, 삼색줄 독서와 굉장히 유사하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세종대왕의 백독백서 경연이 있어요. 한글 창제할 때 집현전 학자들, 그 다음에 대신들과 굉장히 많은 열린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0번을 읽고 100번을 글쓰기를 하고 이제 경연, 열린 토론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에드러 독서법도 굉장히 유명한 독서법인데, 이 4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초급 독서 1단계는 그냥 가볍게 쉽게 읽고요. 2단계는 통독을 하죠. 전체를 통독을 하고, 3단계는 분석을 합니다. 굉장히 문장 뒤쪽에 숨어있는 맥락을 이렇게 찾아내는 독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4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독서법인데, 이것을 신토피칼 독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뭐냐면 어떤 주제, 예를 들어서 뭐 삶이란 주제에 대해서 책을 읽는다. 그러면 그 삶이란 주제랑 연관돼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여러 권을 모아서 한꺼번에 다 읽어가는 거예요. 예. 저도 이런 초기에는 신토피칼 독서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새롭게 관심이 가는 분야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대한 깊이 정보가 별로 없다 할 때는 제가 관련된 주제랑 연관된 책들을 한 10권 정도 삽니다. 그리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예. 그게 이제 신토피칼 독서법이고요. 초서 독서법은 이제 정영 선생님께서 하신 건데 뭐냐, 필사라는 겁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통독하고 분석하면서 읽으면서 그걸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저자가 말하는 그 메시지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읽는 나의 생각, 나의 통찰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독서법이 되겠습니다. 삼색줄 독서법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RGB, 이제 이런 그 삼색줄, 삼색 펜을 갖고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걸로 해서 세 가지 색을 구분해서 이렇게 읽죠. 그런 다음에 빨간 줄을 친 거는 여기 빨간 것에 해당되는 양식에다 이렇게 필사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 파란색 이렇게 필사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본인의 생각, 의견을 이렇게 보라색 양식에다가 필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15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지는
그런 것으로 진행되는 게 삼색줄 독서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삼색줄 독서법을 개발해서 2년 전이 2020년에 마르키스 우즈 세계 임명사전에 두 번째로 등재가 됐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이 후반부에서 설명드린 6가지 미래 역량, 이런 진단 솔루션을 개발해서 2016년도에 첫 번째로 등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벨 삼색줄 독서 진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꿈구도 교육고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진단할 때에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독서 태도, 그 다음에 독서 문해력, 독서 능력, 이렇게 3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카테고리, 즉 독서 태도는 4가지 하위 유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독서 문해력은 3가지, 요 3가지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고, 독서 능력도 3가지. 그래서 총 10가지 하위 분류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진단지가 제공이 되고, 응시자들은 그 진단지에 자기의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표시된 내용을 분석하면 이제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독서 태도, 문해력, 능력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가장 밑바탕, 기초가 되는 게 태도고요. 그 위에 이제 문해력이 올라서고, 그 위에 독서 능력이 올라섭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독서 태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올라가지 않으면 문해력이나 능력은 더 이상 발전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위에 있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개발되고 향상이 돼야 그 다음 단계 것들이 개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독서 태도가 만약에 미디움이다. 그러면 독서 능력은 하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이가 없죠. 독서 태도가 미디움이면 독서 능력은 미디움 이하. 문해력이 미디움 이하가 되고요. 독서 능력도 미디움 이하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독서 태도가 로우, 가장 낮다면 독서 문해력도 로우고 독서 능력도 로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이 독서 태도가 낮은데 문해력이 높고 독서 능력도 높아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진단하면 이렇게 10가지의 레벨,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수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데, 이런 이제 그래프로 진단 결과를 보여드리죠. 예. 태도냐, 문해력이냐, 능력이냐, 이렇게. 그래서 그 3가지 영역에 대한 본인의 점수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점수고, 그 아래에는 이 마베 삼색줄 독서 진단에 응시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평균을 보여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보여지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3가지 대분류를 아까 보여드렸던 10가지 소분류, 하위 분류로 세분화된 그러한 점수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적 호기심이다 그러면 40점이 가장 낮게 받은 사람, 예. 이 진단을 한 전체 응시자 중에 지적 호기심 영역에서 가장 낮게 받은 사람이 40점이고요. 가장 높게 받은 사람이 100점이고 본인의 점수는 60점이다. 그럼 이걸 보면 상대적인 나의 수준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겠죠. 독서 몰입력, 설정력, 성취력, 문해력 3가지, 능력 3가지. 다 그런 그래프를 제공해드리고, 이 그래프를 그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가 제공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번 지적 호기심 같은 경우는 내 점수가 아까 60점이었고 전체 평균이 67.6이었죠. 예. 그래서 내가 전체 평균보다 낮구나. 어떤 영역은 내가 전체 평균보다 높구나. 예, 이걸 통해서 이제 본인의 수준을 확인하고 얼마나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 이제 등급이 나오죠. 아까 등급은 여기 10등급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7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요 M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네. Attitude M, Literacy M, Capability M. 그래서 7등급인 경우에 특징을 여기 피드백을 드립니다. 독서 태도는 어떻고 문해력, 능력이 어떻다.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현재 수준이. 그래서 이 응시자 같은 경우는 장점이나 단점은 없지만 평균 정도의 수준이다. 예, 그러니까 빨리 상향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 피드백,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전문가 피드백, 즉 등급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피드백을 또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적절한 추천 도서들을 몇 권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읽고 좀 더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세부 하위 목록이 10가지라고 그랬는데 10가지 각각에 대한 학습법들을 피드백으로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지적 호기심, 독서 몰입력 해서 10가지 단계가 쭉 자료로 참고 자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스노클링 리딩과 딥다이브 리딩의 차이가 뭐냐? 이것도 진단지 결과에 피드백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법의 차이점,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렸던 그 자료들이 다 이 진단지 피드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삼색줄 독서 도구들은 어떤 게 있느냐? 아니, 삼색줄 독서를 한다고 그랬는데,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이 필요한데, 이 도구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책을 29권을 출간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책을 출간을 했는데, 보통 책 한 권을 이렇게 집필하고 출간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100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9권이니까 한 3,000권의 책을 읽은 셈이 되겠죠. 물론 전 뭐 10,000권 이상을 읽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삼색실 독서를 개발하고 또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양한 독서법들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좀 스스로 만들어서 저한테 먼저 적용을 해서 활용을 했던 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삼색실 독서 도구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제가 수십 년에 걸쳐 검증이 됐고 제가 활용을 해서 효과를 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을 우리 응시자들도 잘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독서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독서 계획장이 있고요. 이건 1년간 매월 읽을 독서 내용을 미리 계획해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달에 내가 읽을 책이 뭐냐? 그럼 뭐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 저자고 분야가 이건데 이걸 내가 읽어야 되겠어. 그 선정한 이유는 이게 이런 면 때문에 내가 관심이 돼. 또 두 번째 책은 어떤 거. 그래서 뭐 맥시멈 5권 정도를 이제 미리 계획해 놓고 그걸 읽는 독서 계획장이 있고요. 독서 캘린더는 뭐냐? 내가 매일매일 1월 달에 매일매일 독서를 몇 분간 했는지 그 시간을 여기다 기록하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된 건 그날은 독서를 못했다는 얘기고요. 이건 45분 했다, 60분 했다. 그래서 1월 달 총 독서 시간이 4시간 45분이다. 매일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월별로 내가 독서를 많이 한 달, 적게 한 달, 뭐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독서 습관을 좀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독서 기록장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책을 읽은 거, 계획장은 읽을 책들을 선정하는 거고 여기 기록장은 내가 실제로 읽은 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책을 읽었어요. 네? 언제 시작해서 읽었고 마치게 한 날이 언제인지 그래서 총 며칠이 걸렸다. 그 다음에 이걸 완독을 했는지 발췌독을 했는지 부분적으로 읽었는지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한 평점. 네.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기록장을 봤을 때 내가 이런 책을 읽고 이랬지 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한 줄 요약 기록장은 뭐냐?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책 내용의 핵심이 뭔지가 좀 지역에서 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놨냐면 그 읽은 책의 핵심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몇 줄로 정리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봐도 맞아, 이 책의 핵심이 이런 거였지 하고 뭔가 기억력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런 도구고 이 양식들이 이 피드백에 여러 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색질 독서 도구들 중에 이 마배 진단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제가 별도로 개발한 것들, 여러분이 독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독서법, 요 삼색질 독서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앱 이름이 크리퀘션, 영어로 뭐 CREQUESSION에서 안드로이드와 애플 다 지금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거 무료입니다, 지금. 예, 무료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 이제 5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주제인 삼색질 독서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삼색줄로 이렇게 줄 쳐서 읽고 다 읽은 다음에 그거를 삼색줄 독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옮겨 필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보라색은 내 생각을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삼색줄 독서는 어떻게 하느냐? 앱에서 내가 읽은 책을 이제 선정해서 읽습니다. 다 읽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삼색줄 독서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앱 안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장, 그 다음에 좀 심화적으로 좀 봐야 될 문장, 뭐 해서 중요한 문장, 심화 학습해야 될 녹색 문장, 그 다음에 저자와 다른 내 의견의 파란색, 그 다음에 내 생각 해서 앱에다 기록을 하고 언제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다른 사람도 뭐 여러분이 쓴 이 삼색줄 독서 정리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삼색줄 독서 토론 카드를 개발했는데 이 토론 카드는 제가 2가지가 개발이 됐어요. 질문 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패턴 카드가 있어요. 예. 이 질문 카드는 뭐냐면 책을 읽고 우리가 독서 토론을 많이 하는데 여러 명이 독서 토론을 할 때 사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토론을 이끄는 리더나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다 질문에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효과적인 적절한 질문을 잘 못 찾아내서 활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발견하고 그러면 토론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질문 카드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제가 45장의 질문 카드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책을 읽고 토론할 때 이 45장의 질문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을 뽑아서 그걸 읽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답을 하거나 토론하면 훨씬 더 풍성한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패턴 카드는 뭐냐면요. 토론을 할 때 그냥 토론하세요. 그럼 어떤 그 포맷, 규칙 그런 거 없이 우리 그냥 마구잡이로 하죠. 왜냐면 우리 토론 패턴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20년 이상 기업들에 속해 있는 거기 직원들한테 이 토론법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그 교육을 하면서 몇 가지 패턴들을 제가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그 패턴 연습, 예를 들면 이 패턴을 뭘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태권도를 아실 거예요. 태권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태극 1장부터 2장, 3장, 4장, 그래서 태극 8장까지 배워요. 이게 뭐냐? 기본 품새라고 그러죠. 예, 기본 자세. 예, 이걸 배워야 유단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패턴이. 예, 그런 것처럼 독서 토론에서도 패턴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을 13가지를 만들었고 그거를 이렇게 패턴 카드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삼색줄 독서 토론 카드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질문 카드에 이해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 질문이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무엇이고 이유는 뭔가요? 그 다음에 개념 질문은 함께 논의할 만큼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고 책 속에서 이 개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예. 굉장히 토론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질문 카드들이 45장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턴 카드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Q는 오렌지색 Q는 이 질문 카드 중에 한 장을 뽑은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질문이 있겠죠. 그 질문을 갖고 참여한 사람이 S는 그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자기들의 생각이 이야기가 다 됐으면 그 다음에는 또 질문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답변을 하고 그게 세 번째 패턴 카드고요. 또 다른 패턴 카드는 뭐냐? 6번인 경우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 카드 한 장을 뽑고 그것과 연관된 질문들을 순서대로 계속 던져나가는 거예요. 질문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패턴을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진짜 독서 토론할 때 그 다양한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토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이제 삼색실 독서 카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이어서 6가지 미래 역량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납의 진단도 이 6가지 미래 역량 각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6가지 진단 솔루션이 있고요. 미래 역량은 역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가지 목차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 역량이란 무엇이냐? 네. 아까 삼색실 독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얘기한 5C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5C가 여기 5가지고 이 5C가 바로 기업들, 제가 이제 25년간 지금 기업들 대상으로 다양한 비스 역량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경력사원을 뽑을 때, 또 이미 뽑아놓은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미래 역량 교육들을 필수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교육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베도 6가지 역량에 대한 진단 솔루션을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소통 역량은 소통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진단합니다. 창의성 역량은 창의력과 협업 능력 진단을 하고요. 리더십 역량 솔루션은 리더십과 코칭 능력을 진단하고 프로젝트 역량 솔루션은 뭐 업무, 학생들은 업무가 아니겠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 이런 걸 진단하고요. 문제 해결 역량 솔루션은 문제 해결과 회의를 진행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전략적 사고 역량 솔루션은 얼마나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그 6가지 그 진단은 또 세부적으로 10가지씩의 세부 항목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일까? 바로 이 10가지가 창의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창의성 개발을 해라. 그러면 굉장히 두루뭉실하거든요. 창의성? 뭐부터 개발해야 되지? 그런데 그걸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창의성 개발과 연관돼서 그 하위 세부 항목들을 10가지로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세분화시킨 겁니다. 또 리더십 역량이다. 그러면 리더십도 그냥 리더십을 키워라가 아니고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10가지 세부 역량을 또 이렇게 구분했고요. 소통도 마찬가지고 문제 해결, 프로젝트, 전략적 사고 모두 다 이렇게 10가지의 세부 역량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도 이 10가지 세부 역량에 대한 진단을 하고 각각의 점수를 제공을 합니다. 예, 문제란 무엇이냐 했을 때 문제는 현재 우리 수준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 목표 사이의 간격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통도 잘해야 되고 협업도 해야 되겠고 질문도 잘 던져야 되겠고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분석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문제 해결을 말합니다. 또 이 진단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그 피드백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있는데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인 토마스 에디슨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했는지, 예, 전구를 발명할 때 1000번 이상의 실패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 소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사고법이 있어요. 그 사고법을 제가 15가지로 정리하고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고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이 사고법을 개발하는 방법들에 대한 피드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로 입체적 사고법,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질문 사고, 지렛대 사고, 상자 박 사고, 프레임워크 사고, 카테고리 사고, BC라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발산 수렴 사고, 전략적 사고, 비주얼 사고, 마인드맵 사고, 분해 조합 사고, 추정 사고, 가설 사고. 이렇게 크게 우리 인간이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고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법 15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 미래 역량은 왜 중요할까? 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은 구글,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구글에서 직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이에요. 오른쪽은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보시면 어떻게 회의를 할까요? 네. 굉장히 자유롭고 열린 회의를 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하고 협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안 와서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이게 따라가는 추세죠. 그래서 예. 그 기업들이 하는 방식을 우리나라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어떤 기업마다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고 그 중에 공통적인 게 뭔가를 한번 분석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업들은 뭘 원하느냐? 창의성, 전문성, 도전정신, 도덕성, 팀워크, 글로벌 역량, 열정, 주인의식, 실행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9가지 그 큰 분야로 구분했고 이 각 분야마다 또 세부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게 기업들이 원하는 이상이고 기업들은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하죠. 우선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개발한 6가지 미래 역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5C에 기반을 두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런 역량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미래 역량은 글로벌 기업, 국내와 해외에 있는 글로벌 인류 기업들이 모든 직원에게 요구하는 역량이고요. 신입사원들을 채용할 때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경영진부터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이런 역량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걸 25년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5년, GE에서 8년 근무했고 25년간 400개가 넘는 인류 기업들에 속해 있는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에게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 과정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29권의 비즈니스 역량책을 출간한 그 모든 걸 망라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창의적인 솔루션이라고 인정이 받아서 2016년도에 마르키스 우즈 세계인명사전에서 제가 등재가 된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 이건 이제 7년 전에 제가 기업들 대상으로 이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개발이 된 거고요. 7년 전에 개발해서 제 고객사 100개가 넘는 인류 기업들이 이미 진단을 실시를 했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미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진단지의 효과성, 실효성이 완전히 검증이 된 겁니다. 이것을 이번에 이제 꿈구두 교육과 함께 학생용 버전으로 다시 개발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역량을 가지게 된다면 학생들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해서 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자기의 진로를 정할 때 이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개발한 이 6가지 미래 역량을
기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에서 제가 개발하고 여러분들 제공해드린 이 6가지 미래 역량이 별로 쓸모가 없고 외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쓸모가 없는데. 하지만 기업들은 지금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면 왜 우리 학생들이 6가지 미래 역량을 관심을 갖고 자기 수준을 먼저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하고 개발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증거가 될 겁니다. 먼저 업무 능력 진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직원들 업무 능력 진단합니다. 직원 교육에 이 진단지를 활용하고 있고요. 채용에도 이 진단지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인재 육성을 하는 체계를 수립할 때도 이 진단지를 통해서 수립을 하고요. 능력 평가, 그 다음에 핵심 인재 선발할 때도 이 진단지를 활용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기업 대상으로 이 진단지를 제공했을 때 제공하는 피드백 자료예요. 이번에 꿈구도 교육에서 마베 진단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동일하진 않아요.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 이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개개인이 응시를 하면 그 진단 결과에 대한 그래프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 한 팀이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한 학년이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 반이 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개개인이 진단한 결과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룹 레포팅을 해요. 그래서 영역별로 만약에 20명이 했다. 그럼 20명 중에서 이 영역의 최하 점수가 몇 점이냐? 최고 점수가 몇 점이냐?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그리고 당신의 점수는 몇 점이냐? 이런 걸 보고 우리 그룹의 그 강점, 약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나의 위치가 어디쯤 있느냐?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룹 레포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오른쪽은 이제 제가 이제 기업에서 교육할 때는 교육하기 전에 사전 진단을 하고요. 그 교육 주제랑 연관된 진단지를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사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개발이 됐는지가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교육 후고요. 이게 교육 전입니다. 예. 그래서 그 편차를 비교해 보면 개개인별로 얼마나 이 사람이 향상이 됐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거죠. 예. 또 하나는 이것을 신입사원으로 응시하거나 경력사원으로 뭔가 지원할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역량 진단 인증서를 갖고 같이 제출하면 채용 면접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마베에서도 역시 6가지의 진단지 각각에 대해서 이런 진단 결과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갖고 진로나 진학의 증거 자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전체 여러 명이 같이 그룹으로 진단했을 때 그 그룹 레포트를 이렇게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마베에서도 제가 그룹 레포트 제공하는 건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인류기업은 10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신입이나 경력 직원 채용 시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신입사원을 이제 선발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서 배치를 할까, 팀에 배치를 할까 할 때 이걸 갖고 역량을 측정하고 역량을 분석해서 적절한 그런 부서나 팀에 배치하는 자료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재관리 육성을 위한 대시보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역량 평가를 해서 연봉 조정에도 이걸 활용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전과 후를 진단해서 비교해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교육을 시킬 때에 직급별로 그냥 해당 직급 하는 사람들 모아서 한꺼번에 시키는데 사실 그 직급 안에도 역량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는 구분하지 않고 과장 모아서 교육,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럴 때 영양 진단을 통해서 수준별로 요거를 분류해서 교육을 하면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연초에 한 번 하고 6개월 후에 한 번 하고 또 1년 후에 한 번 해서 역량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마베 역량 진단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요. 일정 그 주기를 갖고 내가 얼마나 이 역량이 개발되고 향상됐는지를 이렇게 수시로 점검해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능력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특별한 프로젝트나 어떤 그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는. 그때 역량 있는 직원들을 선발할 때 이 6가지 역량을 진단해서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그래서 활용하는 예가 있고요. 경력 직원 채용할 때도 역시 이것을 활용하는 제 고객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역량을 사실 수치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역량은 정확한 내용, 해당 역량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지를 이게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답이 있는 그런 진단지입니다. 이건 그냥 리커트 척도처럼 그냥 내 생각을 적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묻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 점수가 실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제가 이미 100개가 넘는 기업, 수만 명의 직원들이 역량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와 그 사람의 곡과 역량 수준을 다 비교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량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다국적 기업, 제가 한 70개 회사가 이제 제 고객사인데 7년간 100개가 넘는 이 다국적 기업과 우리나라 대기업들요, 뭐 삼성, LG, SK, 포스코 뭐 다 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서 좀 실시를 했고요. 자, 그럼 마베 진단은 어떻게 나오냐? 각 6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제공이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업에서 진단하는 경우에 제공했던 그 진단 결과랑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략적 사고 역량지수 54점이다, 평균이. 그 다음에 이 54점은 이 등급을 제가 7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그 등급 중에 당신은 D등급이다. 그리고 편차는 내가 받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이 차이를 편차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편차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세부 항목별로 이 응시자가 받은 점수가 몇 점이다. 그럼 여기 보시면 환경 분석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 0점을 받은 미래 ICT 트렌드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떨어진다. 부족한 걸 먼저 해결하면 되겠죠. 창의성 협업도 마찬가지 10가지로 세부 항목별 점수가 나오고요. 이 6가지가 다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응시에 따라서 이 6가지를 다 진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학생은 또 뭐 1가지, 2가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고하실 내용은 뭐냐면 이 6가지를 다 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중에 뭐가 있냐면 질문하는 능력, 뭐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이 6가지 미래 역량에 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다. 즉 6가지 항목에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역량, 세부 역량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기업들 대상으로 이 역량 진단을 한 결과 직원들이 진단한 결과에 DB가 있어. DB를 제가 다 가져다가 분석한 거예요. 어떻게 분석했냐? 직급별로. 즉 6가지 역량 각각의 직급별로 몇 점씩을 받았는지.
예,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그런 분석 레포트입니다. 예. 예를 들면 창의성 협업 능력 진단인 경우에는 부장 점수가 60.86이고요. 임원 점수가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사원 점수가 가장 낮았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뭘 판단할 수 있냐? 전략적 그 사고를 할 경우는 이제 창의성과 협업 능력은 고위 직급이 훨씬 더 잘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도 역시 부장과 임원이 높아요. 네. 프로젝트 수행 능력은 누가 가장 높냐? 차장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하는 그 직급이 조직 내에서는 차장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통 능력, 설득 능력은 누가 가장 높을까? 역시 임원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예. 임원이 소통을 설득하는 데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리더십이나 코칭 능력은 부장이 또 가장 높게 나왔고, 전략적 사고를 누가 많이 하느냐? 부장, 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고, 이런 내용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급별로 이 6가지 역량을 또 다시 재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량이 가장 좋을까? 창의성 역량이 가장 좋다. 가장 낮은 역량이 뭘까? 전략적 사고 역량이 가장 낮다. 따라서 차장급 사람들한테는 요 교육, 요 훈련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마배 진단을 하면은 아마 결과치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학생 수준에서 나온 결과치들을 지금 제가 오랫동안 기업들 대상으로 했던 이 결과치와 상대 비교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제가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대 비교가 되겠죠. 기업에 있는 계층별 그 직원들은 이런 점수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런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나한테 부족한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상대 비교가 되고 자기 수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 DB가 저희가 이제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DB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 진단 DB를 갖고 여러분 학생들의 DB를 비교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분석 레포트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각 역량별로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부족한 걸 어떻게 내가 개발하고 학습하고 훈련하면 좋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자료와 정보로 제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떤 대화 기술을 개발할 때 창조적인 대화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으냐,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추진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주고 있고요. 예, 상당히 가치 있고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피드백 자료로 집어넣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25년간 기업들의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에게 교육할 때 사용했던 아주 핵심적인 자료들이에요. 그걸 우리 학생들이 읽을 수 있게 우리 관련된 사람들이 다 윤문을 하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이걸 재구성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더십, 창의성도 마찬가지고요. 창의성에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인슈타인처럼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뭐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방법, 아이디어를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문제 해결에서는 문제 해결이 무엇이고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아까 설명드린 15가지 문제 해결 사고법이 무엇이다. 뭐 이런 아주 좋은 자료들이 피드백 자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진단을 끝내고 거기에 선택하는 게 있어요. 더보기 자료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네. 뭐 자료 많은 게 뭐 별로 원치 않는다 이렇게 부담을 갖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면 개발자 입장에서 더보기 자료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더보기 자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 더보기가. 여기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또 있어요. 근데 더보기 자료를 안 받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자료를 받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진단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 더보기 자료를 체크하셔서 이 자료를 꼭 받아가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에 대한 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소통의 아주 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소통법을 썼느냐? 그 다음에 설득하기 위한 10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것들, 경청의 기술, 질문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피드백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프로젝트 할 때 팀 구성 어떻게 할 거냐, 팀의 목표와 개인 역할을 어떻게 정할 거냐,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시킬 거냐,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여기 좀 집어넣었습니다. 전략적 사고는 뭐냐면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전략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글로벌 기업들의 리더,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유명한 장수들, 뭐 메가더나 뭐 아이젠하워 장군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전략적 사고를 했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전략적 사고를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여기서 다룹니다. 이런 자료들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럼 미래 역량의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좀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개발하느냐?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발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그 미래 역량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는 거죠. 제가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 6가지 교육을 좀 다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꿈꾸도 교육과 같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6가지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제공이 된다면 그런 교육 각각에 필요한 교육을 여러분이 이수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이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책이 있습니다. 네,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수하는 제가 교육했던 사진들이고요. 예. 질문에 대한 얘기고 책을 읽는 거는 뭐냐면 이 책들입니다. 이 책이 다 제가 저술한 책들이고요. 이 각각의 책들이 미래 역량 6가지 각각에 대한 책들을 제가 다 집필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그런데 종이책으로 출간한 거는 오래전에 출간해서 지금 다 절판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이 구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전자책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예. 전자책은 그냥 뭐 절판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예스24 교보에서 이 책들이 지금 다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통, 예. 이 책을 읽으시면 되고,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읽으시면 되고,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거, 창의력 협업, 예. 질문, 뭐 회의 기술, 프로젝트, 예.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미래 역량에 대한 관련된 책들이 있으니까 먼저 이 책을 통해서 이 역량을 좀 학습하시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꿈구도 교육과 함께 이 역량 교육 프로그램이 공개가 되면 그때 필요한 교육을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미래 역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크게 삼색질 독서와 6가지 미래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 독서와 역량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래서 독서력이 좋아지면 역량이 좋아지고 역량이 좋아지려면 독서도 잘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7가지 진단을 통해서 다양하게 본인이 영역별로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떤지 이걸 먼저 진단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이렇게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활용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할 때에도 독서와 미래 역량은 굉장히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여 밑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뭐 이메일로 주셔도 좋고 연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진단지를 잘 활용하시고 특히 진단 결과 여러분이 받게 되시는 그 피드백 자료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